나는 아직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창밖으로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저녁, 아들은 무겁게 발을 끌며 내 방으로 들어왔다. 3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그가 문을 닫고 마주 앉았을 때부터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다부진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무언가를 움켜쥔 듯 떨리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돈이 조금 필요해서요. 짧고도 건조한 말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대사처럼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을 숨길 수는 없었다. 나는 순간 눈을 감았다.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이게 몇 번째인지 셀 수조차 없었다. 처음에는 사업이라고 했다. 정말 확실한 투자처가 생겼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큰 돈 벌어서 갚을게요. 그 다음엔 친구 보증을 섰다며 손을 벌렸다. 아버지, 친구가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대요. 제가 보증을 서줬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때로는 병원비라고도 했고 때로는 전세금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실패, 빚, 그리고 다시 나에게 손을 내미는 패턴의 무한 반복. 얼마나? 나는 체념한 듯 물었다. 3천만 원만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3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나같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다. 무슨 일인데?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아이템은.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어차피 뻔한 이야기였다. 확실하다고, 이번엔 다르다고, 꼭 성공시켜 보이겠다고. 하지만 결국 몇 달 뒤면 다시 이 자리에서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었다. 안 된다.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동안 이미 충분히 도와줬다. 지난번 2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거냐? 그 전에 빌려간 500만 원도 아직 그대로인데. 아들의 얼굴에 스친 것은 실망이 아니었다. 차갑게 굳어가는 분노였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를 이런 눈으로 보게 되었을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소리에 도끼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일을 해라.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버지 돈으로 사업한다고 하느냐? 일이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줄 아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핑계 대지 말고. 진짜 일을 찾으려고 노력이나 해봤어?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침묵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아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목소리는 억눌린 듯 낮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매서운 기운이 내 가슴에 박혔다. 마치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다. 내가 키운 아이가 나를 향해 그런 눈빛을 보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잔향은 오래도록 방 안에 남아 내 호흡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의 전조 같았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들과의 그날 대화는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다. 언제까지 아버지 돈으로 허황된 꿈을 꿀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겨울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눈은 쉼없이 쏟아졌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무거운 비닐봉지를 들고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다.
검은 패딩을 입고 목까지 푹 파묻은 모습이었다. 며칠 전 그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집에 가는 길이다.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그는 내 손에서 비닐봉지를 가져갔다. 그 순간 나는 안도했다. 역시 내 아들이었다. 며칠 전의 일은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것이고 지금은 마음을 가라앉힌 모양이었다. 미안해요, 아버지. 며칠 전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요. 괜찮다. 내 마음도 이해한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도로를 건너려면 육교를 올라야 했다. 발밑에 쌓인 눈이 질척거리며 미끄러웠다. 육교 계단은 특히나 위험했다. 조심하세요, 아버지. 아들이 내 팔을 잡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긴장감이 전해져 왔다. 나는 숨이 가빠 잠시 난간에 손을 얹었다. 나이 드니 이런 길이 참 버겁구나. 투덜거리듯 내뱉자 아들은 옆에서 애써 웃는 듯 대꾸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나 그의 손은 내 팔을 단단히 잡는 대신 어딘가 망설이는 듯 힘을 주었다 뺐다를 반복했다. 그 작은 떨림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사람의 떨림 같았다. 육교의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눈발은 더욱 거세졌다. 가로등 불빛이 뿌옇게 번지고 사람,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 한겨울의 밤, 우리가 이곳에 단둘뿐이라는 사실이 유난히 선명하게 다가왔다. 아버지. 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3천만 원이요. 다시 그 이야기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얘기는 이미 끝났잖냐? 아버지는 왜 그렇게 저를 믿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다시 도끼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로 묵직한 힘이 가해졌다. 아!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눈과 얼음에 젖은 쇠파이프는 차갑고 미끄러웠다. 손가락 사이로 벗겨져 나가며 허공을 움켜쥐려는 듯 허우적댔다. 안 돼. 나는 마지막 순간에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눈송이가 내 시야를 파고들었다. 희미하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걱정도 두려움도 아닌 결연하고 굳은 표정. 그 눈빛은 내 기억 속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차갑고 무자비하고 마치 낯선 사람 같았다. 순간 온 세상이 하얗게 뒤집히며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찢었다. 몸이 추락하는 동안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생각은 하나였다. 왜? 내가 키운 아이가 나를. 그리고 어둠이 덮쳐왔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낯설고 희미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귀에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삐삐. 그 소리가 나를 붙잡아두는 사슬 같았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무겁게 쑤셨다. 갈비뼈인지 다리인지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에 깊숙이 박혔다. 여기가 어디지?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떠오른 건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던 육교의 풍경이었다. 그 위에서 발밑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던 누군가가 있었다. 그런데 머릿속이 뿌옇게 뒤엉켜 있었다. 마치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져있는 퍼즐 같았다. 기억이 선명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이 뒤섞여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내 이름을 확인했다.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어요? 기억하시죠? 이름은요? 나는 힘겹게 대답했다. 박성호. 그 순간 그녀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에요. 많이 다치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갈비뼈 3개 골절, 다리 골절, 그리고 뇌진탕이 있으셔서 걱정했는데. 하지만 곧 더 중요한 질문이 따라왔다. 어떻게 다치신 건지 기억하세요?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육교를 건너다 계단에서 떨어지는 장면뿐이었다. 다른 기억은 흐릿했다. 육교에서 넘어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병실 창밖에는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푸른 하늘도 따뜻한 햇살도 없었다. 오직 희끄무레한 어둠이 눈발과 함께 세상을 덮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렸다. 아들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표정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의식을 되찾으셨다니. 그는 내 침대 옆에 앉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의사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경계하는 눈빛. 나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육교에서 본 얼굴이 아들의 것이었음을. 그리고 나를 밀치던 그 손길도 아들의 것이었음을.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을 순순히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지금은 내 기억이 정확하다는 확신이 없기도 했고. 기억이 안 난다. 정말요?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시겠어요? 내가 내 아들인 건 알지. 아들이 움찔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어디까지 기억하시는데요? 육교에서 구른 것 같긴 한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요? 글쎄, 며칠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그건 모르겠구나. 그제야 아들이 안도한 듯 숨을 쉬었다.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애잔했고 눈빛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 울컥한 표정 속에서도 나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낯설미. 마치 내게 보이지 않는 칼날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스쳤다. 연기였다. 모든 것이 연기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조심해라. 저 아이는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내 적일지도 모른다. 아들은 병실에 자주 드나들었다. 아침이면 따뜻한 죽을 사와서 수저로 떠먹여 주었고 밤이면 의자에 앉아 졸다가 깜빡 잠들기도 했다. 간호사들은 효자네요 하고 칭찬했지만 나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올수록 더 불편해졌다. 효자라. 그 단어가 내게는 차갑게 다가왔다. 내가 보는 아들의 손길은 지나치게 다정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연극 같았다. 웃음도 눈빛도 모두 조심스럽게 세공한 보석처럼 매끈했지만 그 안에는 자연스러움이 없었다.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는 늘 그렇게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아깝게 느껴졌다. 혹여 한마디라도 잘못 뱉으면 내 속내가 드러날까 두려웠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아들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다. 그가 병실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혼자 있을 때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지만 아들이 오면 온몸이 경직되었다. 밤이 깊으면 나는 눈을 감은 척했다. 그럴 때 아들은 내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숨죽인 시선이 이마 위로, 목덜미 위로 마치 칼끝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마다 온몸이 굳어 돌처럼 뻣뻣해졌다. 그는 내가 정말 기억을 잃었는지 확인하려 하고 있었다. 때로는 교묘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최근에 무슨 부탁드린 거 기억나세요? 무슨 부탁?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떠보았지만 나는 꾸준히 모르는 척했다. 어느 날 새벽 꿈결 속에서 나는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육교 위 흩날리던 눈발, 아들의 뒷모습, 그리고 안 돼! 라고 외치는 내 목소리. 손을 뻗었으나 대신 등에 전해진 강한 충격.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이마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 장면이 꿈인지 실제 기억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뇌진탕의 후유증으로 기억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나 자신을 속여보기로 했다. 그래, 그냥 꿈일지도 몰라. 단순한 악몽일 뿐.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균열 틈으로 스며드는 의심은 아무리 애써 막아도 점점 더 크게 번져갔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사고 며칠 전 아들이 내 방에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뚝 끊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장면만 도려낸 듯 공백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아들의 분노한 표정, 차가운 눈빛, 그리고 육교에서의 그 순간. 나는 이마를 짚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기억이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나는 모른 척해야 한다.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그저 무력한 환자인 척. 그래야 한다.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들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그게 내 유일한 방패막이다. 기억은 언제나 파편처럼 꽂혔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이미지였다. 육교 난간에 쌓인 눈, 차가운 쇠의 감촉, 바람에 흩날리던 아들의 코트 자락. 그 파편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쿵 하고 맞물리는 소리를 내며 전체의 형체를 드러냈다. 일주일이 지난 그날 밤도 그러했다. 눈을 감고 있는데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절박한 목소리, 그러나 어딘가 삐딱하게 뒤틀린 눈빛. 안 된다. 이번만큼은. 내 대답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직후 아들의 얼굴에 스친 차디찬 그림자. 마치 나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의 표정이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눈을 번쩍 떴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다. 그래, 내가 거절했었지. 그래서 그놈이 머릿속의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하나씩 맞춰졌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나의 단호한 거절, 아들의 분노, 그리고 며칠 뒤 육교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제 분명해졌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된 일이었다. 밤마다 불현듯 떠오르는 감각은 점점 더 생생해졌다. 등 뒤에서 밀려온 강한 힘, 난간을 넘어 떨어지는 찰나의 공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친 아들의 눈빛. 그건 사고가 분명 아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이제 알겠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였다. 기억나지 않는 척, 무력한 척, 속으로만 이를 갈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 병실의 창밖에서는 또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흩날리며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 병실의 공기는 언제나 눅눅하고 답답했지만 그날따라 더욱 무거웠다. 아들이 문을 닫고 들어온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그의 손에는 과일이 든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만 그 손목의 힘줄이 불필요할 만큼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의 물음은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목소리의 끝자락에서 날 선 긴장을 느꼈다. 나는 일부러 멍청한 듯 웃었다. 여전히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꿈을 꾸는 것 같다.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곧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오렌지를 껍질째 벗겼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껍질이 쩍 하고 찢겨나갔다. 그 모습이 괜히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이 툭 던지듯 말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께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돈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그러냐?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얼마나 빌려주겠다고 했더라? 3천만 원이요. 사업 자금으로 쓸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들의 목소리에 희망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 전혀 기억이 안 나서. 그런 얘기는 집에 가서 하면 안 되겠니? 아직 몸이 불편해서. 아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겠네요. 몸이 회복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는 위험한 무언가를 읽었다. 실망을 넘어선 거의 위협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아버지, 근데 병원에 오래 계시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집에 계셔도 충분히 요양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말의 속내는 분명했다. 퇴원을 서두르려는 것이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는 더 이상 간호사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때야말로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날 터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삼켰다. 그래, 그렇게 나오겠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줄 아느냐? 나는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내 말대로 집이 더 편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의사 말도 들어봐야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들은 실망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들이 병실을 나간 뒤 나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제 아들이 자주 와서 퇴원 이야기를 하던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뇌진탕 후유증도 있고 골절 부위도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나는 안도했다. 적어도 며칠은 더 병원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더욱 확신했다. 이 아이는 지금 나를 아버지로서 돌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쥐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나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눈꺼풀을 무겁게 내려깔며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척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내 안에서 날카로운 직감이 차갑게 솟아올랐다.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저 아이는 또다시 날 밀어버릴 것이다.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내가 준비한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은 본격적으로 퇴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어요. 더 미루실 이유 없잖아요. 집이 훨씬 편하고 저도 옆에서 간호할 수 있고요. 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가? 아직 걷는 것도 힘든데 괜찮을까? 아들은 곧장 대답했다. 괜찮아요. 휠체어도 있고 집에서 물리치료하면 돼요. 병원에선 돈만 더 들어가잖아요. 그 말 속에서 돈 이야기가 또 흘러나왔다. 내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지만 나는 꾹 눌러 삼켰다. 지금은 분노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애써 힘없이 대답했다. 다 내 말이 맞겠지. 나야 기억도 흐릿하고 몸도 이래서 내가 알아서 해라. 아들의 눈빛이 잠시 번뜩였다. 그 순간
그는 나를 이미 제 손 안에 넣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다. 표정은 여전히 자식다운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눈빛은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며칠 후 아들은 퇴원 서류를 들고 와서는 의사와 상담을 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환자분이 집에서 요양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네, 아버지께서 집이 더 편하다고 하세요. 제가 24시간 돌봐드릴 수 있고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다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하고.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급해졌다. 생각보다 빨리 퇴원하게 될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들은 퇴원 서류를 챙기며 간호사에게 말했다. 제가 책임지고 돌볼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네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고 널 지켜볼 것이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희뿌연 눈송이가 병실 유리창에 부딪히며 흘러내렸다. 그 흰 자국을 바라보며 나는 내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을 새겼다. 집으로 돌아가도 절대 방심하지 않으리. 기억을 잃은 척, 힘없는 척, 그 연극은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이 연극이 오래가진 못하리라는 걸. 언젠가 진짜 무대 위에서 아들과 내가 서로의 본색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걸. 그리고 그때는 내가 준비된 상태여야 했다. 퇴원날, 아들은 유난히 상기된 얼굴이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초조하게 반짝였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떠났다. 겨울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뼈가 뻐근하게 울렸지만 나는 그것조차 무표정하게 견뎠다. 병원 현관 앞에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반짝거렸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왔다. 내가 오래 살아온 공간이건만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사진들조차도 낯선 무대 장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아들과 나는 서로 다른 가면을 쓰고 있었다. 아버지, 물 드실래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아들은 급진한 간병인처럼 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과 행동이 지나치게 완벽한 게 오히려 불안했다. 진짜 걱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연기 같았다. 첫날 밤 나는 방에 누워서 아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다. 밤 10시경 그가 부엌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집에 왔어. 아직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래, 며칠 더 지켜보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나는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들에게는 공범이 있다는 것이었다. 밤이 깊자 나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불빛 속에서 아들이 부엌에 앉아 뭔가를 적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종이 위에 빼곡히 쓰여 내려가는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조급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그는 지금 돈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회복되기도 전에 내 재산을 손에 넣을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것이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만약 내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만약 내가 그날의 진실을 입 밖에 낸다면? 아들은 분명 다시 내 등을 밀어버릴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괜찮다. 아직은 연극을 이어갈 시간이다. 모르는 척, 연약한 척. 그게 내 유일한 무기야.
그러나 동시에 나는 결심을 굳혔다. 언젠가는 반드시 아들을 용서하지 않으리.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은 여전히 극진한 간병인 연기를 이어갔지만 나는 그의 초조함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특히 전화를 받을 때면 목소리가 떨리고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아직이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겠어. 아니, 절대 눈치채지 못했어. 그런 대화들을 들으며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아들에게는 분명 공범이 있고 그들은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나는 첫 번째 미끼를 던졌다. 변호사한테 전화 좀 해줄래? 지갑에 명함이 있을 거다. 아들의 손이 찻잔을 놓다 말고 멈췄다. 그 순간의 경직된 반응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변호사요? 왜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유언장을 정리해야겠어. 사고 나고 보니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겠더라.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버지, 그런 건 급하지 않잖아요. 몸부터 회복하시고. 아니다. 내일 당장 만나겠다고 해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유언장에 뭐라고 쓰실 생각이세요? 조심스럽게 떠보는 질문이었다.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기억도 흐릿하고 변호사와 상의해봐야지. 아들은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해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내 상태를 확인했고 유언장 이야기를 몇 번 더 꺼내며 은근히 탐색했다. 저녁 무렵 나는 두 번째 미끼를 준비했다. 그리고 내일은 은행에도 가야겠다. 은행요? 통장 정리 좀 하고 적금도 해지해야지. 이번 일로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제가 대신 가드릴게요. 몸이 아직 불편하시잖아요. 아니다. 직접 가야 해. 너도 같이 가자. 계좌 관련해서 너한테 얘기할 것도 있고. 그 순간 아들의 표정에 묘한 기대감이 스쳤다. 아마도 내가 재산을 넘겨주려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함께 엿보였다. 내가 은행에서 뭔가 이상한 말을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들의 통화 소리가 더욱 길어졌다. 내일 은행 간다는데 뭔가 수상해. 변호사도 만난다고 하고. 어떻게 하지?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었다. 이틀 뒤 나는 세 번째 미끼를 던졌다. 요즘 꿈에서 자꾸 이상한 장면이 보이는구나. 나는 일부러 망설이는 듯 말했다. 아들이 다가왔다. 어떤 꿈이요? 누가 나를 밀어뜨리는 꿈 말이야. 육교에서.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컵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 건 그냥 악몽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까? 하지만 너무 생생해서 마치 실제 일어난 일 같더구나. 나는 아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약간 높아져 있었다. 단순히 꿈일까? 가만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도 같은데. 마치 아버지.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고였어요. 미끄러지신 거라고요. 그의 반응이 너무나 격렬해서 나는 오히려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내 말이 맞겠지. 미끄러진 거겠지.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아들은 그날부터 더욱 예민해졌다. 며칠 후 나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변호사와의 약속 당일 아침이었다. 사실은 말이다. 나는 아들을 내 방으로 불렀다.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뭘 기억하시는데요? 육교에서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 내 등을 밀었어. 그럴 리가요. 그냥 미끄러지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다. 그 사람이 꼭 너 같더구나.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를 도우려고 아들이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다가 급하게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우려고? 내가 그날 육교에 있었다는 말이냐?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게, 아니, 그냥. 아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나는 더 강하게 압박했다. 내가 그때 정말 거기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들이 갑자기 소리쳤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돈 좀 빌려달라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들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다. 아,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구나. 나는 핸드폰을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가 선명했다. 방금 내가 한 말이 다 녹음됐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거절했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육교에서 나를 밀어뜨렸다. 맞지?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계획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어. 내가 죽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잠시의 침묵 후 아들이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정말로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갑자기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며칠 전부터 계획한 일 아니냐? 아니에요. 정말 그냥 아버지가 너무 매정하게 거절하셔서 순간 이성을 잃은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계획한 거냐? 밤마다 통화하던 그 사람은 누구야? 친구인데 제가 돈을 빌렸거든요. 갚아야 해서. 그 친구도 내 돈을 노리고 있었겠지. 너희가 함께 계획한 거구나.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친구는 몰라요. 저 혼자 한 거예요. 나는 녹음을 정지하고 파일을 안전한 곳에 저장했다. 그리고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법정에서 이 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다.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이제 와서 후회라고?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버지가 다치신 걸 보고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키운 아이가 내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돈이 필요했냐?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얻어야 할 만큼?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며칠간의 관찰로 확인한 그의 계산적인 모습들을.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거냐? 진심이에요.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었다.
내가 키운 아이였다. 어릴 때는 내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아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일어나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내 조건을 들어라. 네. 첫째, 내가 빚진 돈은 내 힘으로 갚아라. 나한테는 더 이상 손 벌리지 마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상담을 받아라. 내 분노 조절과 도박 문제를 치료해라. 알겠어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다. 셋째, 이 녹음 파일은 내가 보관한다. 다시 한 번이라도 나를 위협하거나 해치려 든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아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진짜 뉘우치고 있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증명해라. 말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왜 너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줄 아느냐?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오직 그것뿐이야. 하지만 그 이유가 두 번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그쳤고 흐린 하늘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다. 신뢰를 되찾고 싶다면 스스로 증명해라.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다. 다시는 없어. 나는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향했다. 변호사 약속은 취소해라. 그리고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줄 때까지 유언장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고. 반년이 지났다. 아들은 약속을 지켰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일했다.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고 더 이상 나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치 세입자처럼 거리를 두고 지냈다. 아들은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나는 내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대화는 꼭 필요한 것들로 제한되었다. 진지 잡수세요. 고맙다. 병원 갈 시간이에요. 그래. 그런 식이었다. 예전처럼 다정한 부자지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공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급여를 받았는데 이걸로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왜 나한테 보여주느냐? 아버지께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건 내 돈이다. 내가 번 것이니 내가 쓰고 내 빚을 갚아라. 아들이 실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조금씩이지만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아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물론 더 보여줘야 돼. 아직 충분하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아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날 나는 희망을 보았다. 깨진 신뢰가 다시 쌓일 수 있다는, 상처받은 관계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물론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 것 같았다. 눈 내리던 그 밤의 악몽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